인문학과 무시하는 예. 그런데 아, 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어, 스피시스 레벨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어, 왜 종수준에서 보존을 하는가? 그다음에 종수준의 보존의 목표는 무엇이고, 자연 개체군의 보존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유효개체군 크기, 멸종 소용돌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개체군 크기 추정법, 개체군 성장 모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MVP, PVA, 그리고 보존의 상충관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종수준에서 보존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종 또는 개체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 종들에 대한 자료가 대중적인 지지와 재정 지원을 끌어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정책적 토대도 종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멸종위기 종보호법 ESA도 종수준에서 보존에 대한 정책을 계속 발행하고 있고, 사이테스 또한 종수준에서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물 약 5,800종, 식물 약 3만 종이 현재 거래 규제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IUCN의 종생존 커미션에서도 종 수준에 대해서 보존 전략을 발행하면서 7,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140여 개의 그룹이 종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13.1에서 나오는 캘리포니아 섬여우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섬여우는 캘리포니아 있는 채널 제도에 있는 섬 6개의 현재 아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여우는 본토에 서식하는 회색여우의 근형종이고요. 어, 이들이 최근까지는 90년대까지는 별다른 어, 위협 없이 잘 서식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북부 섬 3개의 경우 본토로부터 유입한 검독수리의 과잉 포식에 의해 많이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DDT 사용을 위해서 원래 섬에 서식하고 있던 흰머리 수리가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섬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또 유입된 검독수리가 야생화된 돼지를 먹이로 삼으면서 개체수가 늘어 섬요우에게까지 과잉 포식 영향이 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 카탈리나 섬 같은 경우에는 라쿤으로부터 유래한 개홍역 바이러스로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추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2001년까지 모든 섬에서 90% 이상 개체수가 감소했고 6개의 섬에 있는 아종 중 4개 아종이 멸종위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자들은 개체수 회복 조치를 취하면서 건덕수리를 포획해서 본토로 이주시키면서 이들의 먹이가 되는 돼지도 함께 방류를 하였고 흰머리 수리 같은 경우 자신의 둥지 근처에 있는 다른 맹금을 포함한 조류들에 대한 경쟁 배제 어,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재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섬유들을 개체수 증가를 시키고 포획 번식 프로그램과 함께 개홍역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회복 메커니즘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체수가 회복을 되었고 결과적으로 2016년에 ESA 등재 포유류 역대 최단 기간 목록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수준 보존의 목표인데요. 1차 목표의 경우 종의 존속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의 성장률이 유지되어야 하고 번식 개체의 충분한 존재가 있어야 하며 유전적으로도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수준 목표에서 서러게이트 스피시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번역했을 때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냥 영어 그대로 썼고요. 서러게이트 스피시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플래그십 스피시스로 그 종들이 대중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대중의 관심과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생태계 보전으로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제규어나 밀림에서의 황금사자 타마린 그리고 WWF 로고인 자이언트 판다도 있는데요. 여기 특히 포함되는 종들이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종들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종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엄브렐라 스피시스는 우산종이라고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해당 종에 대한 보호를 하면 서식지대에 다른 종들까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는 개념이 엄브렐라 스피시스입니다. 여기서 예로 나오는 거는 누의 세렝게티 보호구역 경계 설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누는 건기 우기에 따라서 이제 넓은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고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다른 하위 종들까지 모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검은 코뿔소도 마찬가지로 넓은 서식지를 갖고 있지만 넓은 행동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효과적인 우산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행동권이 넓더라도 그 서식지 자체가 단순하고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다양한 개체군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작은 개체군 보전의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체군 통계학적 확률성과 환경적 확률성, 그리고 유전적 변이성의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요인 모두 작은 개체군에서는 효과가 증폭이 되어서 멸종 위협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체군 통계학적 확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체 수준의 출생률과 사망률의 무작위적인 변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시로는 동전 던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개체군의 개체들이 생존할 확률이 연간 50%다라고 했을 때 개체군의 개체수가 1000마리면 멸종 확률은 0.5의 천승이 되므로 거의 1년 내에 멸종 확률은 0에 수렴하지만 개체수가 3마리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멸종 확률이 12.5%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개체군이 작으면 이런 무작위적인 변이에 의해 멸종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비 편향 문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스키 해안 참새 같은 경우 기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 있는 5개체를 캡티브 브리딩을 하려고 포획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수컷으로 인해서 결국 포획 번식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포는 뉴질랜드 인근 섬에 살고 있는 날지 못하는 대형 앵무인데요. 현재는 약 150마리 정도 존재하지만 90년대에서는 암컷 20마리, 수컷 34마리였고 이 중 이들이 번식을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 당시 새끼 9마리 중 암컷이 2마리였어서 이때도 보전의 노력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스페인 흰 죽지 수리가 있는데요. 어, 이- 이미 많이
개체수가 감소해서 개체수가 감소했을 때는 미성숙 개체들이 번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미성숙 개체들이 번식에 참여했을 때 나오는 새끼들이 수컷이 많다 보니까 이때는 인위적인 도움으로 보충 급여를 주면서 빠르게 미성숙 개체들을 성숙 개체로 키워서 다시금 나오는 자손에 대한 성비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리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합도가 개체군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임계 역치 이하로 개체군의 크기가 떨어지면 적합도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개체군 붕괴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저 메커니즘으로는 개체군 통계학적 확률성에 의해 성비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어,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생산해야 하지만 짝을 찾는 데부터 이미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근친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이형적합도 손실로 어, 적합, 생존의 적합도도 떨어지고 협력적 상호작용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요. 협력적 상호작용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들개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프리카 들개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함께 무리 전체가 새끼를 양육을 합니다. 근데 무리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인계값보다 감소하게 되면 양육 능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냥 성공률과 포식자 방어에 대한 것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 개체군 감소 및 멸종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여행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크기 이상의 무리가 있어야지 번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이제 무리 전체의 개체수가 인계값 이하로 떨어지면서 결국 멸종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적 확률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환경적 확률성은 생물, 비생물적 환경 조건의 변이로 나타나는 확률성 변동이고 개체군 전체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 여우 수치 예시로 들면 토끼 개체수가 100마리일 때 출생률은 0.0간 0.2%이고 여우의 토끼 평균 포식이 연에 20마리라면 3년 연속 여우가 토끼를 40마리 포식한다고 쳤을 때 40마리를 먹고 20마리가 태어났을 때 80마리, 그 다음 해 56,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3년을 여우가 토끼를 포식을 안 한다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평균 포식이 20마리로 맞춰지지만 이미 감소한 개체군 내 개체 수는 어, 출생률 0.2%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초기에 100마리 있던 개체수가 47마리로 되면서 이미 50% 이상 감소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래의 개체수 회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세대당 발생 확률이 15% 정도 되면서 만약 자연재앙이 발생할 경우 대형 포유류의 경우에는 대규모 폐사를 통해서 70에서 90%의 기체수까지 손실 사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확률성의 영향은 재도입된 개체군에서도 작은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제브스키 말로 이제 몽골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말인데 어, 성공적으로 개체수가 복원되듯 보였으나 여기서 이제 환경적 확률 변수가 발생하면서 여기 보시면 시비얼 윈터라고 해서 아주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태어나는 새끼의 수도 한 마리가 되면서 도입된 개체군에 일어나는 환경적 확률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적 변이성의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나오는 개념 중 하나가 제네틱 드리프트라고 해서 유전적 부동입니다. 우연에 의한 대립 유전자 빈도 변화에 대해서 대한 의미이고요. 큰 개체군일 경우에는 전체 개체군 내 대립 유전자 빈도가 5%일 때 10개의 커피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우연에 의한 소실 확률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작은 개체군일 경우에는 동일 대립 유전자로서 빈도 내 5%라도 단 한 개만의 어, 대립 유전자가 존재해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해당 개체가 번식을 실패하는 것이 곧 그 개체군 내 그 대립 유전자 전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전적 부동의 효과는 작은 개체군에서 극적으로 증폭되며 자연 선택과 무관하게 우연만으로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근친교배와 근교약세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친교배는 유전형이 유사한 개체 간 교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체군에서는 결국 교배를 해야 하는데 근친 관계에 있는 개체들이 함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 간의 교배는 이형접합도 개체군 전체의 이형접합도를 떨어뜨리고 동형접합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근교약세라는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함을 갖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발현하게 되면서 높은 사망률, 낮은 번식력, 허약한 자손을 생산하게 됩니다. 약 38종의 포유류 연구에 대한 결과인데요. 근친교배의 경우 자손 사망률이 근친교배를 하지 않은 큰 개체군 내의 자손 사망률보다 33% 높다고 나타나고 있고 50개 이상의 데이터셋 메타 분석에서는 53%에서 근친교배 유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큰 초원 내조라는 종에 대해서 설명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에 서식하는 고립 개체군으로 유전적 변이 감소와 근교 약세를 보이는 종입니다. 그로 인해서 알 부화율이 하락하고 유전적 다양성 감소가 확인되는데요.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유전적 보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대규모 개체군에서 큰 초원 내조 일부를 도입을 하였고 그 결과 알의 부화율 회복 및 개체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 개체군에서 유전적 변이를 유지하고 유전적 변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효개체군 크기라는 개념인데요. 어, 좀 간단하게 보면 간단할 수 있지만 또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개체군 내에 번식 개체 수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 동등하게 유전자를 기여하는 개체 수라고 볼 수 있고 어, 라이트의 이형 접합도 감소 공식을 보면 1세대 후 잔존 이형 접합도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유효 개체 수가 50이다 하면 10세대 후에 이형 접합도는 90% 잔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작은 개체군 내에 유효 개체수, 즉 10마리, 유효 개체수가 10마리다 하면 10세대 후 이형 접합도는 잔존율이 60%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유효 개체군은 실제 개체수보다 작고 어, 악어 1000마리가 있다 해도 성수 번식을 할 수 있는 개체가 10마리밖에 없다면 유효 개체군은 전체 개체수와 상관없이 낮은 수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 유효 개체군이 10마리, 5마리, 3마리 경우에는
아래에 세대가 지나면서 이형접합도는 급감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50개체군, 유효개체군이 50개체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큰 개체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개체군은 이형접합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효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요. 어, 불균등한 성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성비가 불균등할 시에는 유효개체군 산출 공식이 N2는 4mn nm 플러스 nf분의 4mn f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가 50대 50에서 벗어날수록 n분의 n이 비율은 급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례로 들고 있는 건 아시아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아르 보호구역의 성체 아시아 코끼리 709마리 중 수컷이 704마리, 암컷이 5마리. 죄송합니다. 반대됐습니다. 암컷이 704마리, 수컷이 5마리로 수컷 상하 밀렵의 결과 이런 식의 성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유효개체군 크기를 구해보면 결국 단 20마리의 유효개체군을 갖고 있는 개체군과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수컷에 대한 밀렵에 의해 수컷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결국 암컷의 임신율과 새끼 생존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50대 50인 경우에는 유효개체군 크기가 가장 높은데 이렇게 성비가 크게 불균등해지면 해질수록 유효개체군의 크기는 적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효개체군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로는 번식 상출량의 변이와 개체군 변동과 병목이 있습니다. 분산이 클수록 유효개체군이 감소한다. 즉, 어, 소수가 유전자 풀을 독점한다는 의미인데요. 수컷 중 대부분과 암컷 중 대부분이 번식에 참여한다면 분산이 작겠지만 수컷 중 일부가 암컷들을 독점한다든가 반대 상황이 됐을 경우 이렇게 유효개체군 크기가 감소한다고 하고 예로서는 코끼리 물범이나 아프리카 들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수컷들이 이제 어, 교배의 기회를 독점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개체군 변동과 병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이런 식으로 어, 개체군의 크기가 유효개체군의 크기가 변동폭이 크면 단순 산수 평균으로 봤을 때는 32가 되지만 여기서는 조합 평균으로 유효개체군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가장 적은 해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요인 모두 유효개체군을 실제 개체 수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개체군 병목 현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체군이 급격하게 축소될 시에는 희귀 대립 유전자의 소실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립 유전자 종류의 소실은 이형접합도와 적합도의 소실을 의미하고 사례로는 응고롱고로 분화구에 있는 사자 무리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흡혈파리의 대발생으로 인해서 이들 개체군의 크기는 크게 감소하였고 2년 후 수컷들이 외부에서 이주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주 없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면서 무리에 계속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항상 그 개체군에 치명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00개체 이하로
개체군 크기가 빠르게 줄었지만 이후 회복 또한 관리하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그 개체군이 가지고 있던 이형 접합도를 높은 비율로 유지를 할 수 있었고 모리셔스 황조롱이 또한 74년엔 단 한 쌍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약 300마리가 됐었고 유전적 변이는 절반 정도 잔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멸종 소용돌이 익스틱션 볼텍스라는 개념인데요. 작은 개체군의 경우 개체군 통계학적 그리고 환경적, 유전적으로 취약해지고 추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나선형 하강 형태를 보이고 있고 예시로는 뉴 잉글랜드 초원 내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냥 그리고 서식지 파괴에 따른 개체수 감소 다양한 영향들이 이미 개체군 내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켰지만 이후에도 서식지 개선이 되었음에도 화재, 기상에 대한 영향, 그리고 포식자에 대한 개체수 감소에 따라 결국 추가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근교 약세 영향이 오게 되고 그에 따라 번식력 또한 낮아지면서 가금류 질병까지 그래서 개체수는 꾸준히 감소하게 되었고 암컷 2마리, 수컷 11마리가 남았었으나 1932년 마지막 개체가 폐사하면서 이들이 절멸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래 감소 원인을 제거해도 이미 작은 개체군이었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개체군에 대한 어,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작은 개체군 자체의 문제로 멸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체군 크기에 대한 추정법인데요. 먼저 전수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냥 모든 개체의 수를 세버리는 건데요. 장점으로는 직관적이고 연속 모니터링, 즉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들 개체군 내 개체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 초원이나 이런 지대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산림이 대부분이고 수목이 우거진 지형 같은 경우에는 탐지가 불안전할 수밖에 없고 편향이 있고 반복 실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와이 뭉크 물범이 이제 사례로 나오는데요. 1950년대에는 약 100마리 정도 전수조사를 하면서 하와이 뭉크 물범이 섬에서 살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통해 6마리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14마리 이하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76년에 ESA, 미국 멸종위기법의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함께 시민과학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류 개수라는 건데요. 크리스마스 전후 며칠로 해가지고 시민과학자들이 크리스마스 섬에 있는 조류 전체를 세는 어찌 보면 행사와 같은 일정인데요. 2018에서 19년도에는 4,800만 마리 이상 기록을 했었고, 영국 또한 이와 같은 전수조사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섬에 살고 있는 하와이안 뭉크물범의 개체수에 대한 앞서 설명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스 13.2 거리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으로는 라인 트랜스액이라 해가지고 이 선조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탐지된 동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즉, 제가 일자로 이렇게 쭉 가면서 관찰한 개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어, 그 개체와 나의 수직 거리를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 내가 일자로 걸어간 곳은 탐지 확률 100%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0에서 10m까지는 100%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로부터 수직거리가 어, 멀어질수록 어, 탐지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때 탐지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효 조사 구간 반폭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어, 조사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탐지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통해 조사 구간 반폭을 산출하고 여기서는 얼룩말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m 길이를 걸어가는 동안 탐지 확률이 52%고 반폭이 36.4m다 라는 의미는 전체 어, 전체 탐지한 개체 수가 내가 100% 탐지한다는 기준을 상정했을 때 탐지한 개체의 55%를 실제로는 탐지를 했다는 뜻이고 이 전체 탐지한 개체 수는 다시 말해 내가 반폭 길이 36.4m까지 100% 확인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탐지한 개체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이 면적이 그대로 여기 얹혀진다라고 또 뭐 똑같은 면적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맞나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밀도를 지금 여기 보면 반폭이 36.4이기 때문에 좌우 양옆의 폭을 고려해주면 2를 곱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1000m 구간을 했으니까 1000을 곱해줘서 전체 탐지한 127마리를 나눠주면 1헥타르당 얼룩말은 17.4마리가 여기에 서식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가젤이나 고래, 뱀, 동화뱀, 명금류 같은 조류 등 다양한 종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개체군 크기 추정법의 경우는 포획, 표지, 재포획, 캡처, 마크, 리캡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처음 포획했던 개체들 모두의 표지를 한 다음 다시 원래 캡처, 즉 포획했던 장소에 풀어준 뒤에 여기서 얘기하듯이 2차 포획을 한번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차 포획했을 때는 포획된 개체들 중 일부는 표지가 되어 있고 일부는 표지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비율을 통해 전체 여기 서식하고 있는 개체 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차에는 34마리가 포획을 해서 표지를 하고 2차에는 40마리를 포획했을 때 25마리가 표지된 개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비율로 25분의 34 곱하기 40에 대한 비율로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개체는 54마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어,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폐쇄개체군이라는 가정을 하에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폐쇄개체군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런 연구나 실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개체군 내 개체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를 해야 하고 따라서 긴 장시간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할 경우에는 개방 개체군을 쓸 수 있는 졸리 시버 모형에 대해 졸리 시버 모형을 채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졸리 시버 모형은 캡처 마크 리캡처와 유사하지만 포의 확률을 고려하여서 이들이 개체군이 개방 개체군이라는 변수까지 고려를 해주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뒤에 태그를 부착하거나 무선 목걸이를 걸거나 카메라 트랩을 통해 호랑이나 얼룩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를 통한 개체 구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 트랩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고 발가락 절단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스 13.3은 탐지견이 연구 및 보전에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의 후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인간보다 굉장히 예민하고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조분의 500 농도의 특정 화합물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킨 키트 여우의 비침습적 탐지에도 개가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들의 분변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이들이 호아킨 키트 여우가 살고 있는 서식지에 개들을 풀어서 분변을 찾도록 시켰습니다. 어, 이후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이들이 찾은 배설물 탐지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고 일반 사람이 같은 기간 했을 때보다 4배 많은 시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대서양 긴스음고래 같이 바다 밑에 이제 있어서 탐지가 어렵거나 하는 종들도 선수에서 개들에게 분변 냄새를 탐지하게 했더니 최대 1해를 거리까지 분변을 탐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호아킨 키트 여우와 마찬가지로 기회적 방법보다 4배 높은 수집률을 개들이 보여줬다고 하고요. 비침식적 방법은 DNA 호르몬, 건강 상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체군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건 기하 성장 모형입니다. 모든 성장 모형의 출발점은 다 이제 BITE, 출생, 이주, 그리고 사망, 이미그레이션 이제 유입이고 이제 이건 떠나는 거로 보면 되고요. 기하 성장에 대한 공식은 NT 플러스 이건 이제 아래 첨자로 들어가는 건데요. NT 플러스 1은 NT 더하기 RNT 또는 NT 플러스 1은 람다 NT 동일한 공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하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 즉 람다는 R 플러스 1로 공식을 나타내고 있고 특징은 이산 시간을 산정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대 간의 어, 그 시간이 구분이 되고 계절 번식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에 한 번의 일정한 번식 기간을 갖는 온대 지역의 포유류나 조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사용을 하고 특징으로는 또 자원이 없다라는 가정이 기하 성장 모형에 있습니다. 즉 S자 형태가 아니라 J자 성장 곡선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람다가 1, 람다가 1보다 클 때는 즉 개체군 성장률이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개체군이 성장을 하고 람다가 1일 때는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이고 1보다 작다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성장 모형인데요. 지수 성장 모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NT는 N0 곱하기 2의 RT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문자 R로 여기서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내적 증가율, 똑같은 말로는 순간 증가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소문자 R은 ln 람다 공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앞선 기하 모형과의 차이점은 연속 시간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온대에 있는 포유류 조류처럼 연에 한 번 출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출생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주로 열대 포유류와 같이 열대 포유류 인간같이
기간에 특정된 번식기나 이런 게 없이 계속 자손을 낳거나 세균처럼 계속 분열을 하는 것들에 사용이 됩니다. 보전에서의 활용으로는 침입종 확산 속도를 예측할 때 사용을 하거나 멸종위기종의 감소 속도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성장 모형인데요. 어, 공식은 위와 같고 앞선 두 모형과의 차이점으로는 자원이 무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 수용력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즉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핵심 메커니즘으로는 밀도 의존적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K분의 K-N이 1과 비슷하다면 기하 성장과 유사하게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N이 환경 수용력에 접근하게 되면 K분의 K-는 결국 0이 되고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또한 개체수가 이미 환경 수용력을 초과했다라고 했을 때는 개체군은 다시 환경 수용력에 맞춰지도록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성장 모형의 보존에서 활용은 제도입 개체군의 성장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 지속 가능한 수확 할당량 설정, 즉 수렵이나 어, 사냥에 있어서 최대 수확량, 어느 정도의 개체군을 크기를 맞춰 놓으면 최대 성장률 위치에 있게 되면서 수확량 또한 최대 효율적으로 어, 얻을 수 있냐라는 계산을 할 때도 로지스틱 성장 모형 개념이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 단계 기반 모형인데요. 이 개념은 왜 필요한가라는 걸 봤을 때 기본 모형은 모든 개체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즉, 뭐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이들의 생애 단계에 따른 구분이 없는데요. 해당 모델은 이런 생애 단계까지 다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반은 레슬리 행렬, 그리고 생애 단계 기반은 레프코비치 행렬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이 행렬 개념까지는 어, 다 온전히 이해를 못해서 일단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바다 거북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의 배경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알이나 해칭,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개체들을 보호했는데도, 이들 개체군 성장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크게 보이지 않았었고, 어, 그때 연령 단계 기반 모형에 대한 개념을 채택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개체군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생애 단계가 large juvenile, 그러니까 아직 성숙한 개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개체의 단계에 있을 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사망률을 90% 이상 줄였을 때는 개체군 크기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망률을 50% 감소했을 땐 이 정도, 그리고 10% 감소했을 땐 크게 개체군의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존의 보전 대상이었던 알리나 이제마 부화한 개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어, 라지 주베닐 단계에 있는 개체들을 보호하는 게 전반적으로 개체군 성장률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망내에 포획된 거북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하는 여기서 이제 거북 탈출 장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망 내에 TED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어,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확률론적 모형인데요. 결정론적 모형은 앞서 나왔던 사례들과 같이 결국 람다 개체군 성장률이나 출생률, 사망률 등이 고정된 하나의 상수 값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확률론적 모형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상수로 고정하는 대신 이 매, 어, 매년 측정을 통해서 람다 값이나 출생률, 사망률의 분포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포에서 무작위적으로 올해의 사망률, 올해의 출생률 등을 무작위로 추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 시간 단계마다 과거에 관찰된 람다 분포에서 새로운 값을 추출하여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형에 보다 많은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상수값이 아니라 이러한 값들 중에 분포 중에 올해의 어, 여기는 이제 관찰값이고 올해의 개체군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으면 여기서 확률적으로 추출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최소 생존 가능 개체군, 최소 생존 개체군, 그리고 개체군 생존력 분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면 이제 최소 생존 개체군의 경우 의미로는 초기 1981년에 정의됐을 땐 1000년간 존속 확률이 99%인 가장 작은 고립 개체군이라고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종의 개체군에 대한 상세한 통계학적 연구와 환경에 대한 분석이 모두 필요한데요. 200종 이상의 200종 이상 분석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최소 생존 개체군은 3,000에서 5,000 마리이고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종들, 뭐 양서류나 이런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종들은 약 10,00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큰뿔 산양의 경우 70년 동안 추적을 했었고 여러 크기의 개체군이 있었는데 개체군 크기가 50마리 이상의 개체군은 50년 내에 100% 멸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체가 100마리 이상 있는 개체군의 경우 사실상 모두 존속을 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즉 경험적으로는 이 사례를 통해 큰뿔 산량의 최소 생존 개체군은 100마리이다 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고 최소 동쪽 면적에 대한 얘기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최소 생존 개체군은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합한 서식지 면적에 대한 얘기이고 소형 포유류 경우 100에서 1000제곱킬로미터, 대형 큰 행동권을 가진 대형 육식동물의 경우 약 10,000제곱킬로미터까지 MDA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즉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건 1000년간 존속 확률 99%이지만 몇 년간 존속 확률 몇 프로인 가장 작은 고립 개체군에 따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체군 생존력 분석 개념인데요. 개체군이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멸종할 확률을 추정하는 평가입니다. PVA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현재 개체군 크기를 추정을 하고요. 성장 모형을 선택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했던 모형들 중에 가장 적합할 것 같은 모형을 선택을 하고요. 대부분 학자들은 확률론적 모형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람다를 분포해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겠죠. 확률론적 모형이니까. 그래서 50에서 100년을 반복시키고 50에서 100년 반복하여서 멸종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전략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개체를 보강할 시에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개체를 보강할 시 멸종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개체군 성장률과 어, 1년 반복, 2년 반복 이런 식으로 반복 시행했을 때의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개체군 생존력 분석에 대한 예시도 있는데요. 아까 앞서 나왔던 종으로 아프리카 들개의 경우에는 개체 수가 100마리이고 남다 분포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50년 정도 관찰을 했을 때 천 번을 시행하면 318회가 멸종을 한다라는 결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개체가 100마리이고 개체의 수가 100마리일 때 50년 내 멸종할 확률은 31.8%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앞서 설명했듯이 보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와이 장다리 물대새의 경우 1차년 사망률이 70%를 초과한다라는 게 나왔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급격한 감소 예측이 되었고 늪표범나비도 100년 전소의 95% 이상 확률이 나오려면 최소 100헥타르의 서식지가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드 비터 포섬 또한 이 개체군 생존력 분석을 통해 예측이 실현된 사례인데요. 2, 30년 내에 90% 이상 감소를 예측을 했고 실제로 7,500마리에서 1,500마리까지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은 벌채와 산불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존의 상충관계 의사결정인데요. 모든 보존 노력에는 생태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충관계가 수반된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이런 의사결정할 때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늑대를 복원한다고 했을 때 생태적으로 개체군 회복이 되고 뭐 아일로엘 같은 경우 사슴 개체군이 감소를 하고 그에 따라 뭐 생태계가 복원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축 피해나 주민 갈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조화된 의사결정을 따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SDM은 Structured Decision Making에 대한 약자고 프로액트라고 해서 먼저 문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해 오브젝티브 목적을 세우고 그다음에 대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드오프로서 득과 실을 평가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큰뿔 사냥의 질병 관리가 이제 여기서 예로 나왔는데요. 몬태나주에 있는 큰뿔 사냥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의 개체군이 있는데 이 개체군은 가축으로부터 전파되는 폐렴과 같은 질병으로 현재 위협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목표는 존속 확률의 최대화,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관람과 수렵 기회를 통한 어, 관람과 수렵 기회까지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적극적 예방과 중간 수준의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동적인 대응적 조치까지 3단계로서 평가를 했었고요. 결과는 어, 여기 있는 패티 크릭 개체군은 적극적인 예방이 가장 높은 단계로 채택이 되었고, 그다음에 미주리 강
미주리 리버 브레이크스 개체군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과 중간 수준 단계의 어, 조치가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결과를 통해서 큰뿔 산양의 질병 관리는 예방적 관리가 사후 대응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요약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두 분이는 오늘 선택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네. 그래도 제가 음. 그리고 저번에 홍보나 선배님 캡처 하셨죠? 내용 너무 많지 사실은. 저게 한 학기 배울 내용을 갖다가 한 챕터에 집어넣으니까 했던 얘기들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갖고 저게 종합적이니까 너무 내용이 많긴 한데 제대로 안 가리키고 넘어간 내용들이 있어갖고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빠갖고 못 봐주는 게 PVA 분석하는 건 사실 되게 쉽거든. 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가 한 축으로 맨날 내가 지금 맥센트를 쓰고 있는 걸 쉽게 가르쳐 주지만 또 하나 옛날에는 잘 쓰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지금 멸종의 소용돌이라고 보여준 거 있지? 네, 그 익스틴션 보텍스라는 거. 예, 프로그램 네임 이름이 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예, 맞습니다. 그게 PVA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거든. 한 20분만 배우면은 맥센트 쓰는 것처럼 되게 쓸 수 있고 남들한테 되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어갖고 예, 뭐 방학 중이 됐든 아니면 다음 학기가 됐든 기본적으로 저게 계속 여기 지금 번역해 놓을 때 보면 뭐 확률적인 무슨 뭐 그러는 게 확률적인 우리가 추계학적이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스토카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해 갖고는 소프트웨어를 돌리는지를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한테 꼭 잊지 말고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 네, 다음 학기든 방학 때든. 그리고 뭐 사실 생태학적인 내용들 다 들어있으니까 아까 전에 살짝 넘어갔던 지금 보이지만 디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쓰면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현존하는 개체군 추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밀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리니어하게 가면서 내 선이 근데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아주 직선으로 못 가게 되거든. 우리가 근데 조사는 어쨌든 손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 동물을 발견했을 때 내 위치 그리고 우리가 운이 좋다면 렌지 파인더가 있어가지고 동물을 바로 렌지 파인더로 찍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동물이 있는 거리랑 내 위치에서의 각도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긴 해. 내가 사실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저걸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저걸 도입하려면 이제 앱을 써야 되는 식이고 앱이 있어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크제이에 있으면 ESRI에서 저거에 대한 앱이 있어. 스마트폰에 넣고 동물 위치랑 내 위치 찍어갖고는 이제 하는 앱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긴 한데 좀 잘 나가는 중에서 저걸 쓰기도 하는데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 저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드론 같은 걸로 디스턴스를 해보고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하고 들어갈 만한 파트들이 여기엔 되게 많아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뭐 저게 어떻게 보면 요 챕터가 요약이니까 요 챕터를 한번 더 다들 읽어보면서 좀 더 궁금하거나 더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 되게 재밌는 주제들을 툭툭툭 던져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렇게 해갖고 아 요런 쪽으로 내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재밌겠다라는 게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야. 우리는 사실 다른 거보다 이 챕터가 제일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야. 뭐 대상이 항상 종이지 종보다 물론 이제 큰 단위를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항상 보존의 단위는 종이야, 종. 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챕터니까 꼭 한 번 더 안 읽어봤을 리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기가 발표하면 대충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면서 모르는 부분은 생태학 책, 우리 책 말고, 그 스미스 책 말고 크랩 책 같은 거에 보면 다시 똑같이 다 나왔어요. 크랩 책에 있는 거랑 그림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은 뭐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축제니까는 여기까지 하고 놀러 가.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하고 저장하는 건 저 아기셔.